This time is different. 한국어로 직역하면 이번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는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소제목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8 centuries of financial folly. 한국어로 번역하면 8세기에 걸친 금융의 어리석음. folly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stupid라는 뜻이죠. 존 템플던 경은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네 가지 단어는 this time is different다. 즉 이번엔 다르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번엔 다릅니다. 아마 이러실 것 같은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이고 답답하.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이번엔 다르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걷지 마세요. 뛰어서 도망치세요라고 조언합니다. 또는 누군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려면 기속말로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세요. 신기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S&P 수익률은 7%입니다. 지난 15년간 S&P 수익률도 6.7%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S&P 수익률은 7.7%입니다. 기간을 달리해도 수익률은 얼추 7%로 비슷합니다. 여기에 this time is different는 없습니다. this time is same만 있을 뿐이죠. 30년 동안 투자자는 S&P 500의 수익률이 8에서 10% 사이였다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좋아졌다고 수익률이 30%가 될 거라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투자자가 S&P 500에 투자하는 순간 기대 수익률은 10% 안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이번엔 다르다는 생각이 나오는 걸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번엔 다르다는 생각은 희망과 욕심에서 흘러나옵니다. 저는 자주 헛된 희망을 품는데 그 내면에는 로또를 사는 것처럼 무언가 재미난 일이 벌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나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신기한 일이 벌어져서 나를 두근두근 되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끝은 항상 실망으로 끝납니다. 통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이벤트를 기대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며 그에 따라 실망하는 것은 당연하죠. 100번 중 99번은 실망하고 딱 한 번 가슴 뛰는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스스로 희망 고문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를 주장할 때는 항상 새로운 논리가 등장합니다. 이래서 이번엔 다르다. 그런데 새로운 논리가 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엔 다르다는 주장을 믿게 됩니다. 예를 들어 HLB는 NDA를 한다고 말만 하고 준비만 4년째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계산한다면 이번에도 NDA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에 NDA 제출 시기를 공개한 것은 HLB가 아니라 항서제약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형 제약사 항서제약이죠. 이전과 똑같이 HLB가 NDA 제출 시기를 밝혔다면 기대를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NDA가 지연되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과거 사례를 통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항서제약이 NDA 제출 시기를 밝혔습니다. 운전대를 항서제약이 잡고 있죠. HLB를 믿는 게 아니라 항서제약을 믿는 것입니다. 항서제약은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사의 신약인 캄레리주맙을 미국에서 승인받길 원하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항서제약이 스스로 캄레리주맙의 BLA와 리보세라닙의 NDA를 주도할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한 HLB는 NDA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근에 FDA 출신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과거와 뭔가 달라진 점이 있긴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논리가 없더라도 미련이 남으면 스스로 눈을 가리고 믿고 싶어집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련이란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미련과 관련해서 최대한의 노력, 최소한의 후회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미련이 별로 안 남는다는 뜻입니다. 될 수 있으면 미련을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도박사의 오류일까요? 하지만 왠지 이번에는 NDA를 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눈이 많은데 더 미룰 수 있을까? 항서제약과 함께 신청하는데 HLB 마음대로 스케줄을 미룰 수 있을까? 오늘 뉴스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소개됐습니다. HLB는 오늘 20일께 NDA 제출과 함께 우선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호 엘레바 테라퓨틱스 대표는 이달 22일 전후로 NDA 제출과 함께 우선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면서 NDA를 제출하면 FDA는 NDA 접수 이후 60일 동안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말께 리보세라닙의 우선 심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DA를 제출할지 안 할지 가늠하고 있는 것도 다소 웃긴 상황이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원체 불확실한 것들을 투성이다 보니까 이해하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거나 자신이 없다면 NDA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번엔 NDA를 한다고 믿고
그리고 실제로 NDA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매지온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2021년 5월 3일 매지온은 NDA 일정 안내 공지사항을 회사 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 공지사항을 읽어보면 당사는 이미 공시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26일에 NDA 자료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즉 2021년 3월 26일에 매지온은 NDA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매지온이 NDA 제출 완료하기 2거래일 전까지 주가는 우상향하면서 잘 오릅니다.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현재 HLB는 어떤 상황일까 보면 5월 12일 HLB의 공매도 수량은 약 20만 주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는데 공매도는 대폭 늘었죠. 평소에는 많아야 9만 주였는데 오늘은 2배 이상이고 앞자리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만주 단위에서 10만 주 단위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공매도 수량이라서 순 공매도 수량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공매도 거래는 평소보다 많이 일어났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초가에 갭이 많이 떴었는데 위에서 계속 공매도를 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게다가 장 끝나고 시간에서는 하한가 장난질도 등장했는데 보고 있는데도 무섭습니다. 물론 금방 풀리긴 했지만 저거 한번 보고 나면은 살떨려서 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하한가는 뭐가 됐든 하한가는 무섭죠. HLB 생명과학도 뉴스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신약 물질이 암 증식 억제 효과를 10배나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룡전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료는 준비해 놓고 다루지 못했었는데 차근차근 종목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다루는 것은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추천 종목은 유안타증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룡전기는 약 한 달 전에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 2천억 원대인데요. 재룡전기는 전기 장비 관련주입니다. 재룡전기는 변압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는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재룡전기는 특징이 있는데 수주하면 주가가 오릅니다. 3월 15일에 205억 원 공급 계약이 나오니까 7%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재룡전기는 미국에 변압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시 이름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로 나옵니다. 205억 원짜리입니다. 이보다 더 앞서 2월 20일에는 600억 원대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 주가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재룡전기는 꾸준히 수주가 나오는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 미국이 대대적으로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주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죠. 재룡전기는 미국 향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재룡전기와 재룡산업은 한 몸이었는데 2011년에 인적 분할을 해서 지금의 재룡전기와 재룡산업이 되었습니다. 분리해서 상장했죠. 재룡전기의 변압기 수출은 4배나 급증했습니다. 100억 원대 수출이 120억 원이 되더니 갑자기 470억 원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급증한 거죠. 그 다음 살펴볼 것들은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 관리 종목이 해제된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함께 움직였습니다. 원풍물산, AD칩스, 중앙 DNM이죠. 세 가지 종목 중 원풍물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빨간색 동그라미가 관리 종목 해제로 상한가를 갔던 날의 캔들입니다. 이후에도 추가 상승 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림이 있다가 최근에 또다시 장대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장대양봉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강력한 수급이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수급의 연속성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루 동안은 수급이 존재했다는 의미죠. 누군가 위로 매수하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관리 종목이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종목 토론실에 가보면 혹평이 있습니다. 곧 문 닫을 정도의 손실 기업이라고 몹시 모질고 심하게 비평을 했습니다. 원풍물산은 남성복 정장, 캐주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의외로 영업이익이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6억 원, 마이너스 12억 원, 그리고 플러스 2억 원으로 점차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인데요. 과거에 크라이슬러도 업종은 다르지만 턴어라운드 한 적이 있습니다. 크라이슬러를 벼랑 끝에서 되살리기, 브링크는 사진처럼 절벽이나 다른 높은 지역의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저 끝에 대롱대롱 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원풍물산 종토방의 댓글을 보면은 이런 게 매각하면 크게 간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장 막판에 아래 위로 멀미나게 흔들긴 했습니다. 분봉을 확대해서 보면 정말 어지럽긴 합니다. 쭉 밀었다가 쭉 올렸죠. 호가가 가벼웠던 걸로 보입니다. 종토방 댓글을 보면 자본 잠식 30%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본 잠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때를 말합니다. 오른쪽 그림 자료를 보면 자본금은 50인데 자본이 40으로 작아졌습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왜 자본금보다 자본이 작아졌을까? 회사가 적자를 내서 결손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본 잠식은 간단히 말해서 원래 투자 금액을 까먹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주식회사가
투자자가 원 투자금을 잠식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금 손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풍물산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은 140억 원인데 자본금은 200억 원으로 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습니다. 결승금이 생겨서 자본을 까먹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원풍물산은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동중주인 상태인 것도 이해가 갑니다. 최근에 최저가는 720억 원입니다. 자본 잠식이었기 때문에 동전주였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꿈틀꿈틀 하는데 한 달 전에는 오파스넷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파스넷은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총선 출마 기대감에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MBC 라디오 방송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차기 대권을 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한동훈 관련주를 검색하면 쭈루룩 나옵니다. 부방도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부방은 대선 기간 동안에는 윤석열 관련주로도 부각되었던 종목입니다. 이번에 한동훈 관련주로 부각된 이유는 부방의 조상준 사회이사가 한동훈 장관과 같은 서울대 법학과와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수원 기수도 26기와 27기로 한 기수 차이입니다. 서로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고 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방의 사회이사 리스트를 살펴보니 조상준 사회이사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 6월 3일에 자진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공시로는 6월 7일에 나왔습니다. 조상준 사회이사가 부방에서 사임했는데도 주가는 올랐습니다. 아마도 투자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가진 못하고 장대 양봉 정도로 마감한 듯 싶습니다. 극동유화도 한동훈 관련주라고 합니다. 같은 날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극동유화도 조상준 사회이사와 엮인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극동유화도 역시 사회이사 목록에서 조상준 사회이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같은 날 2022년 6월 3일에 자진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토비스도 한동훈 관련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움직이지 않았죠. 토비스의 안영수 감사가 한동훈 장관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이고 사법연수원, 사법시험 등 많은 부분이 겹친다고 합니다. 토비스에는 안영수 감사가 상근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오파스넷도 한동훈 관련주인데요. 상한가를 갔죠.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로 가볍습니다. 왜 한동훈 관련주인가? 오파스넷의 신동훈 사회이사가 37회 사법시험 합격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동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신동훈 사회이사는 비상근으로 등기임원 현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7천억 원대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급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니까 하락했습니다. 왜 한동훈 관련주인가? 프레스티지 바이오의 사회이사 정경희 씨가 한동훈 장관과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37회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태양금속도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죠? 왜 한동훈 관련주인가? 인맥주라고 합니다. 한우삼 회장이 한동훈 장관과 같은 청주한 씨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노을도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역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 880억 원입니다. 매우 가볍죠? 왜 한동훈 관련주인가? 노을의 이선지 사회이사가 서울대법대 콜롬비아대 로스쿨 출신으로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가 같은 김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썸에이지도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그러나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요. 미동도 없죠. 정경석 사회이사가 한동훈 장관과 같은 1973년생의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오리콤도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오리콤은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오리콤은 두산그룹 계열 광고사인데 중앙대가 2008년에 두산그룹에 인수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중앙대 출신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도파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흥미로운 뉴스 기사가 있는데 모험가들과 약물 남용자들은 도파민을 처리하는 능력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모험가, 약물 남용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자극적인 거를 추구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과 충동적인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두뇌가 도파민을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새해 결심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형의 도파민 수용체를 적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낭비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거나 내일이 없을 것처럼 파티를 하는 것과 같이 새롭고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도록 이끌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림자료를 보면 아래쪽에 도파민 수용체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주황색 동그라미로 표현된 도파민이 도파민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신호를 전달합니다. 일부 길거리 마약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효과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뇌의 다른 부분과 뇌와 마지막 신체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파민을 엉뚱한데 폭풍처럼 쓰면 뇌와 심신이 다 망가진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뇌에 신호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 시그널링이 망가지면 뇌에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도 망가지는 것이지요. 도파민은 의욕을 느끼게 해줍니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하거나 하고 싶다는 의욕을 느끼게 해주는 게 도파민입니다. 인간이 일을 해내어 얻는 쾌락, 즉 성취감이나 도취감 또한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두뇌 활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죠. 도파민은 분비가 많이 될수록 쾌락을 더 강하게 느끼며 두뇌 활동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작업 속도, 정확도, 목표 지향적 행동, 인내, 끈기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일 중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투자 시간 대비 높은 효율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도파민의 분비와 수용체의 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람입니다. 무기력감을 제거하고 작업 능률을 올릴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이른바 각성제는 기본적으로 도파민의 역동을 늘립니다. 도파민 분비 자체를 촉진하거나 도파민의 재흡수를 막아서 도파민의 지속 시간과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합니다. 문제는 음란물 앞에서 자위하며 도파민 소모를 하는 성중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성 행동에 의한 반복된 자극으로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되면 항상성 유지를 위해 시내스 후 신경세포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가 순간적으로 감소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 수용체가 다시 복구 증가하는 상향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시점은 이미 중독 행동이 중단된, 즉 도파민 폭풍이 끝난 상태이므로 각종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괴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약도 문제지만 음란물 중독도 문제라고 합니다. 재앙의 도파민 소비라고 하죠. 소중한 도파민이 재앙의 도파민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란물 중독입니다. 도파민을 M1대 폭풍처럼 소비하는 것입니다. 도파민 수용체 고장을 겪은 인간의 뇌와 심신은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몬을 M1대 쓰면 안 됩니다. 성행위 도중 증가하는 옥시토신이나 바소프레신은 성적인 흥분을 유발한 상대와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입니다. 원래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을 통해 분만에 영향을 주고 아기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모유 수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바소프레신 역시 유대감과 친밀감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일부 다처제인 들쥐에 바소프레신을 투여하면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지만 바소프레신 수용체 억제제를 투여하면 다시 일부 다처제로 돌아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유대감과 친밀감을 잃었다는 거죠. 음란물 앞에서 자위하며 각종 유대감 호르몬을 뿜어내는 뇌는 결국 결혼 상대자와의 정상적인 성행태 속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자극을 유발하는 포르노와 유대감, 친밀감을 형성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남자한테 유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유대감을 느낀다는 거죠. 희한하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이 심해지면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유대감과 친밀감,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음란물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하루를 지내다가 집에 도착해서 어두운 방에서 음란물 시청 준비를 하는 단계부터 몸이 반응하는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약뿐만 아니라 도파민을 과도하게 뽑아내는 그 어떤 것이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과소평가되는 게 음란물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도파민 공부하다가 음란물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도파민을 과도하게 소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관계 시 방출되는 각종 신경 조절 물질과 신경 절단 물질, 호르몬은 긴장, 집중, 적극성, 기분 좋음을 주는 도파민이 있고 극지감, 행복감, 해방감을 주는 엔도르핀이 있고 평온함과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 성적 흥분을 주는 노르에피네프린, 친밀감과 유대감을 주는 옥시토신, 친밀감과 유대감을 역시 주는 바소프레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체내 물질을 음란물 앞에서 남용한 결과는 성중독과 인간관계 파괴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약 안 한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도파민을 소모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지금 노출돼 있지 않은지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